자본주의. 나의 다짐. 첫 번째, 2030년까지 자산 10억 만들 수 있다. 두 번째, 부모님과 15개의 나라를 여행할 수 있다. 세 번째, 나는 결혼할 수 있다. 프롤로그와 물가는 절대로 내려가지 않는다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길 잃은 자본주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우리를 가장 우울하게 한 소식 중에 하나는 물가가 올랐다는 뉴스다. 그렇지 않아도 얇은 지갑을 바라볼 때 이런 뉴스를 들으면 짜증나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가계부채가 1,000조로 넘었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이는 당신의 물체도 동시에 늘었다는 의미다. 돌이켜보면 열심히 살아오지 않은 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자꾸 빚은 늘어만 나는 것일까? 경기가 침체되었다는 말은 이제 별 충격도 주지 못할 정도로 흔한 이야기가 됐다. 하지만 아직 희망을 포기할 수는 없다. 이 모든 것들은 그저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고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죄송합니다. 희망을 품고 살다 보면 언젠가 상황이 좋아지는 날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것은 그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물가는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고 가계부채는 절대로 쉽게 호전될 수가 없다. 경기 침체는 앞으로도 수십 년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좌절할 만한 일이겠지만 바로 이것이 현실이다. 중요한 것은 왜 그럴까 하는 점이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안정과 행복을 원하는데 왜 정작 세상은 우울하고 피곤한 상황으로만 흘러가는 것일까? 이것이 바로 당신 자본주의의 진실을 알아야 할 첫 번째 이유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복잡한 경제학을 배우는 것도 아니고 나와는 상관없는 이론을 배우는 것도 아니다. 나의 행복과 내 가족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것. 깜짝 놀랐네요. 솔직했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에 대한 지식이다. 지난 2011년 9월 젊은 청년들이 뉴욕 중공거리에서 앞으로 몰려들기 시작했다. 침낭과 텐트까지 준비한 그들은 노숙을 하면서 시위를 이어갔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의 시위는 그저 사회로부터 소외된 청년들의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는 것만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한 달 만에 이들의 시위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큰 파급력을 미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만 900여 개의 도시, 전 세계 80여 개 나라, 1,500여 개의 도시에서 동일한 구호를 외치는 시위가 시작된 것이다. 시위 참여자들은 면면도 다양했다. 가정주부, 학생, 회사원, 교수, 일용직, 근로자, 예술인, 직업과 신분의 차이를 넘어 그들이 함께 외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 전 세계 1%가 99% 부를 장악하고 있으면 나머지 99%는 가난과 고통 속에서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지고 있으며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있다. 이메뉴얼 윌리스턴 예일대학교 석자 교수는 이 시위를 두고 현대의 자본주의 몰락이라고 표현했다. 또한 그는 근본적으로 월스트리트 점령 시위는 자본주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체할 체제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저 평범하지만 보이던 사람들, 우리 이웃에 불과했던 사람들, 이 거리에 나서서 자본주의 체제를 바꿔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자본주의 체제에는 근본적으로 부의 집중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빈익빈 부익부가 생겨 가난한 자들이 끊임없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자본주의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넘어서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새로운 사회 시스템을 원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국내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직장인과 소상공인들은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지고 있다. 전월세 재계약을 할 때마다 치솟은 임차 가격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는 것이 예산일이다. 2010년 이후 가파른 상승을 보이던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2013년 현재 평당 900만 원까지 올랐다.
한 금융기관에서 20대에서 50대 직장인 1000명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저축으로 목돈을 모으는 것이 과거보다 힘들어졌다. 빈익빈 부익부가 더 심해져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심리적 박탈감이 심해진다. 라고 답했다. 자본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는 사실은 일부 좌파들의 이야기가 아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한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취임식 당시 자본주의 길은 잃었다고 단정하고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다. 박 대통령은 그것이 방향을 잃은 자본주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며 세계가 맞닥뜨린 불확실성의 미래를 해결하는 모범적인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로 생각할 수 있다. 자본주의가 가진 문제를 몰라도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는 큰 불편은 없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사회를 살아가는 그 누구도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당신의 지갑 속 돈과 통장, 당신이 가입한 금융상품, 당신이 살고 있는 집의 가격, 당신이 매달 갚아야 할 대출금과 이자, 이 모든 것에 자본주의라는 사회 시스템이 깊숙이 연관되어 있다. 자본주의 본질을 모르면서 자본주의 사회를 살겠다는 것은 아무런 불빛도 없고 어두운 터널에서 아무 방향으로나 뛰어가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앞을 밝혀줄 불빛이 없으면 부딪히고 넘어지고 상처가 생긴다. 이것이 그냥 상처만 생기고 많은 일이라면 상관없을지 모른다. 하지만 자칫하면 자신이 모든 것을 잃고 생존과 자체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고 생존이 위태로워지는 사회, 바로 그것이 당신이 살고 있는 자본주의 세상이다. 자본주의 세상에는 당신이 모르는 돈에 관한 비밀이 있다. 감춰진 진실은 그 누구도 설명주지 않고 아무도 쉽사리 말을 꺼내지 않는다. 경제기사를 읽어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진짜 필요한 실물 경제는 학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다. 내가 잘 모르니 아이들에게도 세상을 똑바로 보는 안목을 길러줄 방법이 없다. 왜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도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걸까? 월급은 잘 오르지 않는데도 물가는 왜 내려갈 줄 모르고 끊임없이 오르기만 하는 걸까? 이 책을 통해 여기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고 왜 금융위기가 생겨난지, 왜 계속해서 경기가 침체된지 알게 될 것이다. 원인을 파악하고 나면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 이 힘겨운 난국을 어떻게 나가야 할지 알게 되고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피해야 할지 판단하는 능력이 생길 것이다. 지난 1년 6개월간의 대장정 속에서 기획 취재된 EBS 다큐프레임 자본주의 5부작은 돈이란 무엇인가? 왜 학교에서 경제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가? 라는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됐다. 이 물음을 해소하기 위해 10년간 약 1천여 권의 경제학 서적을 섭렵했다. 그럼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근본적인 원리는 자본주의를 취재해보기로 했다. 자본주의 발상지인 영국과 자본주의 꽃을 피운 미국으로 가서 세계 최고의 석학들을 만나 현재 자본주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물었다. TV 속 영상으로만 보여주기는 부족했던 내용이 이 책에서 심층적으로 보완됐고 훨씬 이해하기 쉽고 논리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우리가 평소에 일상에서 만나기 어려운 세계 최고의 석학들이 돈에 관한 진실, 자본주의 비밀을 이 책에서 낱낱이 밝혀주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수 있을 것이며 어떻게 자본주의 속에서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BS 다큐 프라임 자본주의 담당 PD 정진우님. 저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한 지가 이제 5년 차인데 배우려면 아직 멀었죠. 근데 이 투자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있어요. 더 잘 될 것이다. 확신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자, 파트 1에서 첫 번째. 물가는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 공감합니다. 물가는 올라갈지언정 내려가진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박앤세일이라는 게 싸게 파는 걸까요? 아닙니다. 원래 비싸게 팔던 거, 원래 이 가격에 파는 걸 눈속임으로 하는 게 박앤세일인 거죠. 내려가는 게 아닙니다.
물가는 절대 내려가지 않는다. 물가는 왜 오르기만 할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소비 활동을 한다. 자급자족도 아니고 물물교환도 아닌 이상 우리는 필요한 물건은 돈을 주고 산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소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자체가 영위 될 수 없다. 그런데 이 소비 활동이 타격을 입을 때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물가가 상승할 때이다. 들어오는 수입을 일정하되 그에 반해 물가가 오르면 그만큼 일상에서의 괴로움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푸념처럼 도대체 물가는 왜 오르기만 하고 내려가지는 않는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한다. 또 누군가는 반대로 물가가 내려가면 좀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라는 기대를 품기도 한다. 꽤 긴데 읽을게요. 이런 생각의 배경에는 물가는 유동적이다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즉 물가는 오를 수도 있지만 내릴 수도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해 크게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다. 자본주의 세상의 현실에서는 절대 물가가 내려갈 수 없다. 짜장면의 예를 들어보자.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짜장면의 한 그릇의 가격은 1,500원이었다. 그런데 요즘에는 보통 4,000, 5,000원 내야 한 그릇을 먹을 수 있다. 아니죠. 2배죠. 지금 10,000원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50년 동안 무려 300배 이상 올랐다는 얘기다. 그런 동안 짜장면의 가격은 단 한 번도 내려간 적이 없다. 간혹 소비자 물가 안정 또는 소비자 물가 하락이라는 신문기사가 게재되기도 한다. 이런 기사를 보면 우리가 몰랐던 올랐던 물가가 내려가고 안정세를 취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돈의 흐름이 막혔을 때나 생기는 일시적으로 지엽적인 것에 불과하다. 소비가 둔화되면 일시적으로 물가가 정체되거나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이는 또 다른 면에서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가장 대표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해짐으로써 서민들은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소비가 활성화되지 않으니 기업들은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할 필요가 없어지고 그에 따라 현재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고용할 필요가 없어진다. 결국 소비가 둔화되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 소비 둔화에 따른 물가 안정은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을 줄일 수는 있지만 아예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더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에서 나온 수요와 공급의 법칙. 그렇다면 왜 자본주의에서는 물가가 끊임없이 상승하는 것일까? 우리는 학창시절 물가가 결정되는 원리를 배운 적이 있다. 그것은 바로 수요와 공급에 관한 법칙이다.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수요를 줄이지만 가격이 낮아지면 소비자는 수요를 늘리기 때문에 수요 곡선은 오른쪽 방향으로 하향하는 모양새를 띈다. 생산자는 가격이 오르면 생산량을 늘리고 가격이 내리면 생산량을 줄이기 때문에 공급 곡선은 오른쪽 방향으로 상향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은 비싸지고 수요가 적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싸진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 짜장면까지 계속해서 오르기만 한다는 것은 결국 50년 전부터 공급이 지속적으로 부족해왔다던가 아니면 반대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가. 하지만 우리 사회의 공급이 정말 부족할까? 팔리지도 않는 물건들이 창고에 쌓여있는 것도 수없이 많지 않은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반대로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난 것일까? 우리 일상에 비춰보면 이것도 이해가 쉽지만은 않다. 수요가 많다는 것은 국민들이 돈이 많아서 계속해서 뭔가를 사들인다는 말인데 우리의 경제생활이 그만큼 나아졌다는 의미일까? 월급이 다소 오른다고 해도 물가 또한 오르기 때문에 크게 생활이 나아지거나 많은 소비를 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은가 말이다. 결국 우리는 물가가 오르는 이러한 현상을 결코 수요와 공급의 법칙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른다. 그렇다면 또 다른 법칙이 있다는 말일까?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는 비밀은 바로 돈의 양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물가가 오르게 된다. 무엇이든 양이 많아지면 그 가치가 하락하기 마련이다. 10명에서 10개의 빵이 주어졌다고 하면 빵은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한 명이 단 한 개의 빵밖에 먹을 수 없으니 그 빵은 아주 소중하게 여겨지고
따라서 가치가 높다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런데 10명에 1000개의 빵이 주어지면 어떨까? 아무리 심진적으로 나에겐 빵이 많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빵 한 개를 과거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진 않는다. 즉 빵의 양이 많아지면서 빵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돈의 양이 많아지면 돈의 가치가 하락한다. 돈의 가치가 하락하니까 결과적으로 물건값이 오른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러다 보니 빵의 공급량이 줄어들지 않아도 과거에는 1,000원을 주고 사던 빵을 이제 5,000원 주고 사야 한다. 물가가 오른다는 말은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2000년 3,000원으로 고등어 한 마리를 살 수 있었다면 2010년은 3,000원으로 달랑 고등어 꼬리밖에 사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곧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물가가 오른다는 말의 진짜 의미는 물건의 가격이 비싸졌다는 말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이다. 금값을 보면 물가 상승을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1970년 1000달러를 가지고 금 28온스를 살 수 있었다. 하지만 2012년 2월 현재 금 시세는 1온스당 1738달러. 1000달러를 가지고 있어 봐야 1온스도 되지 않은 0.58온스에 금을 살 수 있을 뿐이다. 가격이 무려 48배나 올랐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이는 돈의 가치가 48배나 떨어졌다는 말과 동일하다. 이 모든 것이 다 통화량의 증대가 만들어낸 현실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돈의 양을 조절하면 된다고. 돈이 많아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동할 것이고 그러면 물가는 오를 때도 있지만 내릴 때도 있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안타깝게도 자본주의는 이 돈의 양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없다. 아니, 보다 정확하게는 돈의 양이 끊임없이 많아져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이다. 돈의 양이 많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는 절대로 굴러갈 수 없다. 그것은 마치 직장인이 월급을 받지 않으면 생계의 위협을 받는다. 와 같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따라서 물가를 조절하기 위해서 돈의 양을 줄이라는 말은 곧 직장인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을 테니 우리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하라는 말과 비슷하다. 안타깝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가가 내려갈 것이라고 기대한 것은 순진한 생각이 불과한 것이다. 정부가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는 이유. 자본주의 하에서 물가는 지속적으로 오른다고 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정부가 지속적으로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는다는 것이다. 점이다. 정부의 이러한 대책은 과연 자본주의 물가 상승을 막을 수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물가 상승의 속도를 억제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물가 자체를 낮추거나 고정시킬 수는 없다. 우리는 신문에서 가끔 이런 글을 볼 수 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7%에 머물며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가가 안정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여전히 1.7% 정도의 물가가 올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즉 소비자 물가가 안 올랐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1.7%만 올랐다는 말에 불과하다. 물가 상승의 속도가 아주 빠르지 않고 다만 안정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일 뿐이다. 결국 물가는 계속해서 오른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사실 정부는 공공요금 억제나 세제상의 특혜,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 물가 안정 대책을 추구하고 있긴 하다. 그러나 그 자체가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와, 기네요. 읽어보니까 느낀 게 요즘에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돈을 많이 찍어내고 있다니까. 근데 이게 비단히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도 그렇습니다. 미국도 달러를 많이 찍어내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먹고 살기 어렵다 하지만 실제로 먹고 살기 어려우면 길거리에서 술집에서 손님들이 없어야 되는데 있을 곳은 있어요. 여행 갈 사람들은 가고요.
제가 봤을 때는 돈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일도 책을 읽도록 할 거고요. 오늘 제 불금인데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안녕.